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건 인생 최대의 오점이야. 너 같은 싸구려는 평생 이런 자리에 못 와.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거, 그게 걔 인생 최대의 오점이야.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와인을 끼얹자 시누이는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신분으로 이 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시누이의 멸시,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매달 시어머니의 통장에 자들의 효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만년 대리였던 남편을 최연소 부장 자리까지 승진시킨 것 또한 나였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굳이 신분을 숨겼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인 우리 그룹을 맡길 만한 그릇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최비서, 인사팀에 통보해. 내일부터 박도준 부장 보직 해임하고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발령내. 그리고 박순자 여사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 전부 동결시켜. 알겠습니다. 윤 회장님.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17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나는 여유롭게 마스크팩을 붙인 채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오늘 아침 7번째로 혀를 차는 소리였습니다. 옷반지를 낀 두툼하고 짧은 손가락이 대리석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찾는 형사처럼 손끝에 힘을 잔뜩 준 채 말이죠. 그녀의 손톱 밑에는 어제 나에게 김장 100포기를 담그라고 시켰을 때 묻은 고춧가루가 여전히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서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녹슨 바늘이 고막을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끝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힘든 미세한 먼지 한 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번이나 닦았다는 식탁골이니? 그녀는 그 손가락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하마터면 코끝에 닿을 뻔했습니다. 식탁 하나 제대로 못 닦으면서 도대체 우리 도준이가 내 어디가 좋다고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쉰밥해 먹던 버릇 못 고쳐서 이러는 거니? 행주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치마 속에서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듯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3년 동안 훈련된 비굴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이 쇄골에 닿을 만큼 깊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됐어. 시어머니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먼지 한 톨과 함께 며느리인 나까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120평짜리 고급 아파트 밖으로 날려버리고 싶다는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굽이 뾰족한 실내 슬리퍼를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거실에 최고급 가죽 소파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고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싱크대 위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일반적인 징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특수 설정해둔 짧고 급박한 진동 패턴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발신자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성그룹 긴급 이사회. 윤 회장님, 인수 합병건에 대한 최종 결의가 2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차량은 이미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검게 변한 화면 위로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눈밑이 퀭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이 초라한 얼굴의 주인이 대한민국 최대 물류와 호텔 그룹을 움직이는 총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아, 너 뭐하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도준이 출근한다는데
부엌에서 멍하니 뭐 하고 있어? 상이라도 바라는 거야? 빨리 와서 옷매무새 안 만져주고. 나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기계가 허벅지에 닿자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에서는 남편 박도준이 전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넘긴 그는 값비싼 코롱 냄새를 풍겼습니다. 지난주 내 비서가 파리 출장길에 공수해온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향수가 자기 어머니가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사다 준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슈트 자락에 주름을 펴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도준은 반걸음 뒤로 물러나 내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가서 엄마 아침 식탁이나 치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낯선 청소부 아주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우리 도준이. 시어머니가 바람처럼 달려와 구두 주걱을 들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지? 엄마가 어제 특별히 구두 관리 숍에 보내서 닦아온 거야? 반짝반짝하지? 네, 큰 거래처랑 약속이 있어서요. 도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나를 지나쳐 허공을 향했습니다. 오늘 밤엔 좀 늦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들 정말 능력도 좋아. 시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며 득의양양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들었니, 서아. 오늘 도준이 중요한 약속 있다잖아. 너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회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내가 버는 돈, 우리 도준이 밥값도 안 되잖니. 집에서 도준이 겨울옷이나 다 꺼내서 다림질 해놔 달겠어? 나는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현관에서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서아 씨, 나랑 결혼해줘요.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 절대 억울한 일 없게 할게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나를 쳐다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고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나와 이 숨막히는 공간을 단둘이 가둬버리겠다는 듯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막 소파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려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도준 씨도 갔으니 저도 이만 나가 볼게요. 어딜 간다는 거야? 내가 방금 한 말은 귓등으로 들었니? 시어머니는 구두 주걱을 손에 쥔 채 눈을 부릅떴습니다. 돈 벌러요. 나는 그녀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안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5분 뒤. 지하 주차장 지하 3층 구석진 곳.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김 기사가 나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뒷좌석 문을 열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뒷좌석에 앉자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음식 냄새가 밴 싸구려 니트를 벗어 던지고 차 안에 미리 준비된 프라다 슈트로 갈아입었습니다. 본사로 가죠.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저 숨막히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발 아래 자동차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었습니다. 얼음이 컵벽에 부딪히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최은성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다소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박도준 부장하니 박도준의 금주 일정 보고서와 실적 감사 자료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 커피를 내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해봐요. 실적 보고서 전부 조작된 겁니다. 최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준이 제출한 프로젝트 기획안은 사실 밑에 있는 인턴 사원 2명이 밤새워 만든 겁니다. 박도준은 결제란에 사인만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회장님 지시대로 차량 GPS와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최은성은 파일 가장 아래쪽에 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도준이 말한 중요한 미팅은 사실 매일 오후 3시에 회사를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나는 첫 번째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배경은 강남에서 유명한 회원제 프라이빗 클럽 입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늘 아침 나에게 그렇게도 차갑게 대하던 남편이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흰색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 여자의 옆모습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번째 사진을 넘겼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도준이 젓가락으로 회 한 점을 집어 여자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준의 손목에 손을 얹고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호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억눌렀던 위산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예린. 시어머니의 먼 친척 조카이자 요즘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명문대 나온 참하고 싹싹한 아가씨.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거였군.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은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박도준 부장이 회사 공금으로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 핸드백을 구매했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비즈니스 선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으로 가져갔겠지? 안 그래?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가족 지원 펀드에서 나가던 자금 중단했나요? 네, 지시하신 대로 이번 분기 지원금은 전면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행 전산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 나는 책상 위에 있던 만년필을 집어들고 사진 속 박도준의 웃는 얼굴 위에 굵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찍고 붉은 원목 책상 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연극을 좋아한다면 내가 기꺼이 마지막 관객이 되어줘야지. 저녁 7시. 아파트 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2시간 동안 고아낸 삼계탕이 뚝배기에서 끓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냉기를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 이 가죽 때깔 좀 봐.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품에 검은색 샤넬백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낮에 보고받은 영수증 속의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강아지를 쓰다듬듯 가방의 퀼팅 무늬를 어루만지며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광택 좀 봐라. 로고 반짝이는 것 좀 봐. 서아, 너는 평생 이런 가방 구경도 못 해봤지? 이게 우리 도준이가 보너스 받아서 사온 거란다. 무려 380만 원이야. 380만 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본래 구수해야 할 닭고기 국물이 입안에서 양초를 씹는 듯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보너스는 지난달에 내가 그간의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영업부에 특별 승인해준 분기 성과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80만 원은 결국 이 집안의 체면 유지를 위해 내가 만든 가족 지원 펀드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뺀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꼴, 결국 내 돈으로 생색은 그들이 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도준은 맞은편에 앉아 건성으로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밥그릇 옆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반짝일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케 언니?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누이 박수아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젓가락으로 김치 조각을 까탈스럽게 뒤적거렸습니다. 언니가 입고 있는 그 옷, 3년은 넘은 거 아니에요? 그녀가 눈을 치켜뜨고 내 낡은 실내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숨길 생각조차 없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풀 일어난 것 좀 봐. 밖에서 남들이 보면 우리 집에서 며느리 학대하는 줄 알겠어요. 그거 동대문 떨이 시장에서 산 거죠? 제발 좀 갖다 버려요. 창피해서 원. 젓가락을 쥔 내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옷, 3년 전에 산 게 맞습니다. 그때 나는 시집와서 도준의 평범한 월급쟁이 썰정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모조리 창고에 넣고 시장에서 저렴한 옷들을 사들였으니까요. 수아 말이 맞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가방을 조심스럽게 의자 뒤에 놓았습니다. 서아, 너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라. 예린이 좀 봐라. 올 때마다 얼마나 세련되게 입고 오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환해지잖니?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칙칙해져서 밥맛이 다 떨어진다. 예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도준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내 눈치를 살피더니 내가 별 반응이 없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도준이 말했습니다. 먹긴 뭘 먹어. 내가 다 옛사람 구실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아, 너 내일 내 칠순 잔치 알지? 신라호텔 연회장 예약해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일 귀한 손님들도 많이 오고 도준이 회사 임원분들도 오실 거야. 제발 좀 깔끔하게 입고 와서 망신시키지 마. 그리고 너는 좀 일찍 가서 주방 일 좀 거들어라. 내 몫의 자리는 없으니까 앉아서 밥 먹을 생각일랑 말고. 나는 고개를 들어 파운데이션을 너무 두껍게 발라가면처럼 하얗게 뜬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자리가 없다고요? 왜? 불만이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자리를 찾아? 신라호텔이야. 밥 한 끼 값이 내 1년 연봉일걸? 가서 일손 돕게 해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 너 같은 게 평생 신라호텔 문턱이나 넘어보겠니? 그녀를 보며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신라호텔. 그곳은 내 자산 목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여 눈동자에 스치는 차가운 빛을 감췄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 평생에 짓지 못할 잔치가 되도록 해드릴게요. 다음 날 신라호텔 대연회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 조명을 쏟아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나는 검은색 서빙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나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라는 뜻이었겠죠. 나는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꽤 보였습니다. 몇몇은 한성그룹 계열사 이사들이었습니다. 나는 모자챙을 깊게 눌렀어서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 이분이 박 부장님 어머님이세요? 정말 젊으시다. 박 부장님 정말 능력 좋으시네요. 다음 분기에 초고속 승진 예정이라면서요? 시어머니는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옆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성공한 남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한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가 드러나는 흰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도준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파티의 안주인인 양 웃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누구시죠? 누군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제 조카 예린이에요.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도준이 업무 도와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와인 따르는 분은? 질문한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순간 딱딱하게 굳더니 이내 경멸 어린 눈으로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아, 우리 집 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인데 세상 구경 좀 시켜주려고 데려왔어요. 일 도와주는 사람. 그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내 자존심을 후려쳤습니다. 와인병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경멸, 그리고 무관심. 나는 무대 중앙에 선 광대처럼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도준이 고개를 숙여 한혜린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혜린은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으며 도준의 어깨에 몸을 기댔고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봤지? 너는 그냥 쓸모없는 엑스트라야. 연회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연회장 구석의 대기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사인해라. 나는 종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굵은 고딕체로 적힌 5글자가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죠?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글자 못 읽니?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준이 이제 임원될 사람이야. 너같이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집안일밖에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아들 옆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 정도는 돼야 도준이 내조를 하지.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박씨 집안이 그렇게 야박하진 않아. 사인만 하면 이 5천만 원 위자료로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쓰레기 버리듯 내 앞에 던졌습니다. 5천만 원이면 시골 내려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고 너 같은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서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할 거다. 욕심 부리지 말고 받아. 나는 팔랑거리며 떨어진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그들이 매긴 내 인생의 가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개처럼 일하고 받은 대가가 고작 5천만 원이라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천천히 손을 뻗어 합의서와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정리. 시어머니가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경고하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법정 싸움이라도 걸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아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저 생각 중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너무 가볍지 않나 해서요. 뭐라고? 아닙니다. 나는 합의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은 꽉 막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마라.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새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복도 끝에 있는 창고 방을 가리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내가 바꿨다. 오늘부터 넌 저기 창고 방 써라. 안방은 예린이 들어오면 쓰게 리모델링해야 하니까. 다음 주부터 예린이가 들어와서 도준이 챙기기로 했어. 나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 뒤에 서 있는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고치고 부모 뒤에 숨은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도준 씨, 당신도 동의한 건가요? 도준은 목을 움츠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게 낫다고 하셔서.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각방 쓰는 게 맞잖아. 엄마가. 나는 이 남자를 보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3년 전에 나는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박도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남자답게 제 목소리를 낼 순 없어?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나를 밀쳤습니다. 당장 창고 방으로 꺼져. 나는 떠밀리듯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계절 지난 선풍기, 묶인 헌 신문 뭉치, 시어머니가 사놓고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가득 쌓인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독한 세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도 없이 낡은 접이식간이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도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에 섞여 그들은 이미 나의 퇴장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시어머니 상안검 수술 및 리프팅 시술 1,200만 원. 2022년 9월 시누이 박수아 영국 유학 초기 학비 지원 8천만 원. 2023년 1월 박도준 수입차 계약금 지원 5천만 원. 그리고 수많은 내역들. 총합 17억 4천만 원. 이 모든 돈은 내가 보너스, 경품 당첨, 주식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진심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존중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개한테 밥을 줘도 꼬리는 흔든다는데 이들에게 밥을 주니 고기가 적다고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실장. 좁은 창고 방 안에서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마치 얼음 동굴의 메아리처럼. 준비해. 내일부터 금을 걷어 올릴 거니까. 주말. 가족 식사 모임. 이것은 명백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도준, 시누이뿐만 아니라 평소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이모들과 삼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정중앙, 상석 옆에는 한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안주인이라도 된 듯 나에게 물을 떠 오라느니 반찬을 더 가져오라느니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국이 좀 짜네요. 다음부턴 신경 좀 쓰세요. 한혜린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도준 씨 요즘 위가 안 좋아서 싱겁게 먹어야 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더니 술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자의 홍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부른 건 우리 집에 천지개벽할 경사가 있어서야. 그녀는 도준을 한 번, 예린이를 한 번 바라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우리 도준이랑 예린이 다음 달에 약혼식 올리기로 했다. 와, 축하해.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내 진작에 둘이 잘 어울린다 생각했지? 친척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구석에 앉아있는 나는 투명 인간이거나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눈앞에 놓인 콩나물 무침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아마도 나의 그 지나친 평온함이 시어머니의 화를 돋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바닥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꼴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레드와인이 찰랑거리는 잔을 들고 식탁을 돌아 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왜? 억울하니? 시어머니는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기가 뚝뚝 묻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아 너, 내 탓하지 마라. 탓하려거든 사내놈 마음 하나 휘어잡지 못한 내 무능함을 탓해. 내가 딱 잘라 말하는데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거, 그게 걔 인생 최대의 오점이야. 너는 딱 이 콩나물 대가리 같아. 싸구려 해, 아무 맛도 없고 남들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거 말이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의 손목이 획하고 움직였습니다. 찹! 잔에 가득 차 있던 붉은 포도주가 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와인 방울이 내 흰색 셔츠 위로 뚝뚝 떨어지며 마치 피어나는 핏빛 꽃송이처럼 붉게 물들였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며 못 본 척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심지어 휴대폰을 들어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조롱이자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와인이 코끝을 타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됐어. 이제 충분해.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티슈를 천천히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얼굴에 묻은 와인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느릿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그 죽음 같은 정적을 깼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기고만장해 있는 저 늙은 여자를, 무능하고 비겁한 남편을, 그리고 이 방 안에 가득 찬 추악한 인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쏘아보았습니다. 박순자 씨.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장을 장악하던 한성그룹 회장 윤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녹음. 하하하하. 녹음. 그래서 어쩔 건데? 고소라도 하게. 고작 술 한 잔 끼얹은 걸로 경찰이 나를 잡아가기라도 한다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시골 촌년 주제에 뭘로 날 고소해? 내가 던져준 위자료 5천만 원으로 변호사라도 사게. 그녀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뒤로 넘어갈 듯 웃어댔습니다. 정말 웃겨 죽겠네. 도준아, 너 들었니? 내 마누라가 날 고소하겠단다. 나는 그녀의 광기 어린 웃음을 무시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최 비서.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 최은성의 또렷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목이 졸린 오리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도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식탁 위로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지금 A 플랜 가동해. 나는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회장님. 최은성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법무팀은 이미 대기 중이며 자산 동결 명령서는 각 은행 본점으로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박도준 부장에 대한 해임 통지서는 인사팀으로 전달되었고 보안팀이 회사 자산 회수를 위해 이동 중입니다. 식당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나를 가리켰는데 그 손이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회장? 무슨 회장이야? 지금 무슨 연극을 하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이미 흑빛이 된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도준. 나는 와인에 젖은 셔츠깃을 정리했습니다.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이 느껴지자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한성그룹의 부장이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직함, 당신의 미래, 전부 끝났어. 나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당신 명의로 된 그 블랙카드도 지금 이 순간부터 동결입니다. 그건 내 가족 카드지, 당신 연금이 아니니까요. 나는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내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적선하듯 던져준 것이 아닌 온전히 내 능력으로 산 내 가방을 말이죠.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마 이 저녁이 당신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제대로 된 밥일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뒤를 돌았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나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등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식당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차단되었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서늘했고 고급 레스토랑 특유의 라벤더 향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가 확장되는 통증이 느껴지고서야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까지만 해도 아드레날린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던 손가락이 이제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셔츠 위에 튄 검붉은 와인 자국이 마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흉측하지만 영광스러운 상처였습니다. 나는 그 얼룩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시어머니가 와인을 끼얹던 그 순간의 일그러진 표정을 되새겼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김 기사가 이미 차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나는 뒷좌석에 앉아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니, 포시즌스 호텔로 가죠. 그 집이라는 곳, 오늘 밤엔 꽤나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10월 12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물을 잔뜩 머금은 걸레처럼 우중충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도준은 여느 때처럼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든 채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개찰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연습해둔 그 느끼한 미소를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여직원이 평소처럼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어딘가 기묘하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사원증을 리더기에 갖다 댔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붉은색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로비의 소음을 뚫고 나왔습니다. 박도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쳇 하고 혀를 차더니 리더기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뭐야, 이 기계. 왜 이래?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보안 데스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이거 고장 났나 본데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다가온 사람은 평소 그에게 굽신거리던 보안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고 이니어를 낀 낯선 거구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본사 핵심 보안팀 소속의 특수 요원들이었습니다. 박도준 씨. 그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검은 벽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원증 반납하십시오. 뭐라고요? 박도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영업부 부장이야. 내가 인사팀에서 5분 전에 하달된 최고 등급 지령에 따라 귀하의 모든 직무는 해제되었습니다. 요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사유는 사규 위반 및 심각한 공금 횡령, 그리고 사기 행위입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 만나게 해줘. 윤 회장 만나게 해달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원이 그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낚아챘습니다. 플라스틱 줄이 목을 스치며 그의 하얀 피부에 붉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거 내 거야. 박도준이 사원증을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공들여 닦은 구두 위로 누런 커피 얼룩이 튀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거 박 부장 아니야? 공금 횡령해서 불륜녀한테 갖다 바쳤다며? 그 불륜녀가 자기 사촌 동생이라던데. 진짜 더럽다. 더러워. 잘게 부서진 비난들이 박도준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눈동자는 껍질 벗겨진 쥐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귀하의 개인 물품입니다. 다른 요원이 습기를 먹어 눅눅해진 종이 상자 하나를 그의 품에 떠안겼습니다. 상자는 가벼웠습니다. 안에는 액자 몇 개와 쓰다 남은 향수병,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불응시 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두 요원은 그의 양쪽 팔을 잡고 마치 쓰레기 봉투를 옮기듯 회전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찬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도준은 비틀거리다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상자가 엎어지며 사무실 책상 위에 레처가 코스프레용으로 올려두었던 우리 둘의 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미소는 산산조각이 난 채 흙탕물 속에 처박혀 꼴사나온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압구정 백화점. 시어머니 박순자는 샤넬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모 때문에 화병이 나서 밤새 한숨도 못 잔 그녀는 오늘 돈을 펑펑 쓰며 잃어버린 우월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기 있는 신상 브로치까지 싹 다 포장해줘요. 그녀는 옷반지를 낀 손가락을 휘저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가격표 따위는 보지도 않는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직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예전 같은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내민 검은색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돈이 꼬박꼬박 충전되던 마법의 카드였죠.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피부과에 가서 풀코스 관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계집애가 카드를 정지시켜 웃기고 있네. 은행이 감히 촌구석 출신 여자 말을 들을 리가 없지. 단말기에서 둔탁한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또다시 불길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기계 고장 났어.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유리 진열장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좀 해, 나 바빠. 저 고객님. 직원은 두 손으로 카드를 공손히 하지만 단호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이에 바른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지.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아 주변 손님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야. 너희 시스템 문제 아니야? 다시 긁어. 다시 긁어보란 말이야. 고객님,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거기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 다른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없으시면 좀 비켜주시죠. 내가 감히 날 쫓아내. 나 여기 VIP야. 너 컴플레인 걸 거야. 매니저 나오라고 해. 매니저님이 오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직원은 몸을 돌려 그녀를 무시하고 뒤에 서 있던 다른 부인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모님, 보시던 가방 보여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서 손에 쥔 플라스틱 조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소 그녀와 안면이 있던 사모님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녀를 피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채로 입을 가리고 수근거리는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나를 보던 눈빛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비틀거리다 뒤로 물러선 그녀는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유, 조심하세요. 그거 망가지면 지금은 물어낼 돈도 없으실 텐데. 직원이 들으라는 듯 쌀쌀맞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으려 지갑을 열었을 때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다는 사실을요. 언제나 부속 카드만 긁어대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온 탓에 돈이 없으면 숨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냉혹함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3km를 걸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파란색 조끼를 입은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건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가구와 수입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멈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막 밖으로 실려나가던 자단나무 장식장을 끌어안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짐을 빼. 도둑이야. 여기 강도가 들었어요. 박순자 씨.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 아파트의 명의자는 윤서아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의 지시와 어제 박순자 씨가 직접 말씀하신 재산 포기 의사비로 구두였지만 녹취가 있고 그간의 행실을 고려하여 법원으로부터 긴급 퇴거 명령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무슨 포기? 난 사인 안 했어. 사인 안 했다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일기예보를 읽듯 무미건조하게 덧붙였습니다. 따님이신 박수아 양은 지금 위층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방금 영국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학비 입금 계좌가 동결되었고 입학 당시 제출한 자산 증명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공식적으로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엄마. 복도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누이 박수아가 거대한 캐리어 2개를 질질 끌며 뛰쳐나왔습니다. 공들여 한 화장은 눈물 범벅이 되어 검은 마스카라 국물이 얼굴에 2줄기 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카드 정지됐어. 학교에서 나 자른대. 비자도 만료된다고. 나 이제 서울 사교계에서 얼굴 들고 어떻게 살아. 그녀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탕을 뺏긴 거대한 아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장판이 된 집 앞 풍경을 텅 비어가는 거실을 그리고 앙을 쓰며 울고 있는 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5년을 살았던 이 고급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3년 전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현관에서 쭈뼛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말했었죠. 신발은 밖에서 벗고 들어와. 카페트 더러워지니까. 이제 그녀에게는 그 카페트를 밟을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인간의 탐욕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 실내 온도는 쾌적한 24도였고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널찍한 가죽 의자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었습니다. 얼음이 컵에 부딪히며 딸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전면 통유리창을 빗방울이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내 앞에 놓인 대형 모니터에는 회사 정문 앞에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고급 슈트가 몸에 달라붙어 그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마에 딱 달라붙었고 빗물은 콧잔등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몇 초에 한 번씩 굳게 닫힌 정문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려 무언가 외치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던 직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빗속에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마치 기괴한 조명쇼처럼 번쩍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재벌가 대릴사위의 몰락, 전 부인이 된 회장님께 석고대죄하는 전직 부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 속에서 한때 천하를 다 가진 듯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내가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는 바쁘다며 근처 약국이나 가보라고 전화를 끊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그는 한혜린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지금 창밖보다 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감돌다 끝내 달콤함으로 변했습니다. 최 비서.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집무실 에어컨 온도 2도만 더 낮춰. 오늘따라 좀 덥네? 나는 화면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박도준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신라호텔, 다시 그 연회장.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하객도 꽃장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원형 테이블 하나와 나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 내가 시집 오면서 사들였던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소매 끝은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 탓에 얼굴에 넣었던 필러가 기괴하게 흘러내려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칼자국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박도준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퀭한 게 마치 일주일 새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와서 쭈뼛거리며 섰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꼼지락거렸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꺾으며 두툼한 카페트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아야 아니 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눈이 삐었지. 돼지비개가 눈을 가렸던 거야. 제발 우리 도준이랑 부부의 연을 맺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 길을 열어다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당장 고시원 쪽방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그녀는 말을 하며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살짝 몸을 들어 그 거친 손길을 피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꿇어앉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각도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준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나 역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그녀가 내 출신 성분과 평범함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심판자처럼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씻지 못한 쉰내와 싸구려 파스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박 여사님. 나는 연인에게 속삭이듯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탁한 눈동자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저랑 결혼한 게 인생 최대의 오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허리를 펴고 에르메스 가방에서 미리 적어둔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가 저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적어도 저에게 털끝만큼의 진심이라도 보여줬더라면 그는 지금도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매달 500만 원씩 용돈 받으며 살았겠죠. 이 모든 걸 제 손으로 박살낸 건 바로 당신 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표에 고정되었습니다. 5천만 원. 그녀가 나에게 던져주었던 위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1원도 더하지 않고 1원도 빼지 않은 금액. 이 돈 가져가세요. 나는 수표를 테이블 끝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의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서울 떠나세요. 시골 내려가서 작은 집 하나 사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여생 보내기엔 충분할 겁니다. 당신이 저한테 충고했던 것처럼요. 서아야.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정말 너 사랑했어. 쉬. 나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나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는 이 황당하고 기만적이었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이 화려한 명예의 전당에서 들리는 아주 사소한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도심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볼의 경영인 표지가 롤링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몸에 딱 맞는 흰색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굵은 고딕체로 한성그룹의 제도약, 윤서아 회장이 그리는 제국이라는 타이틀이 박혀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외곽 어느 허름한 소도시의 자정. 낡은 편의점 안,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편의점 로고가 박힌 파란 조끼를 입고 허리를 굽힌 채 기계적으로 컵라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등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터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건 교복을 입은 불량 학생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담배 몇 갑을 집어 던지듯 계산대에 올려놓고 돈을 툭 던졌습니다. 박도준은 비굴하게 돈을 주워 담다 무심코 계산대 옆에 꽂힌 낡은 경제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 여자, 윤서아가 종이 너머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불의 대기라도 한 것처럼 화들짝 놀라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진열대 깊숙한 어둠 속으로 굴러들어가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 안에서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얼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 윤서아의 얼굴이었습니다.